자,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지난번에 윤동주 동시 함께 읽고 감상과 해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윤동주 동시 중에서 한 편, 두 편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에 대해서 감상과 해설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알려줄 건지, 그 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 시가 오늘날 어떤 일과 또 관계될 수 있는지, 그 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바로 감상과 해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듯이 시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감상과 해설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감상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측면이 더 강한 데 비해서 해설은 일반 사회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상과 해설을 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감상과 해설을 또 더 잘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도록 했고 그래서 좋은 감상과 해설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를 통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상과 해설 덕분에 더 풍부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감상과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감상과 해설 같은 경우는 왠지 그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거나 감상과설이 너무 원래의 그 시와 터무니없다고 하거나 그렇다면 그 감상과설은 굳이 좋은 감상과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지. 또는 그냥 누구나 생각해도 그냥 뻔히 아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내가 굳이 그 감상가서를 읽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이는 거야.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였는데 뭔가 나에게 아름다움, 기쁨 이런 걸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헛짓거리 한 거지. 내가 뭘 사가지고 먹었어. 그럼 내 돈 낸 거지. 내 네. 일 그대로 저렴한 거잖아. 근데 그 맛있는 걸 먹어서 내 행복감을 느꼈다? 그럼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사서 먹었는데 막 맛이 이상해. 어? 그러면 돈 버려, 입맛 버려. 아주 기분 안 좋은 거지. 그런 것과 역시 마찬가지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그거를 나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 글이 다른 사람의 귀한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쨌든 약간의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책무감,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최한이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상하 대금이 또는 대금의 상하가 최한이가 쓴 시에 대해서 시 감상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금이 그다음에 상하 요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편이기 때문에 한 편씩만 우선 할 거고 그다음에 우선 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 감상가서라 시에 대해서 낭송을 먼저 하고 감상가서를 읽는 발표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시, 안 가지고 시 안 갖고 있어? 네. 선생님이 너가 시 발표할 수 있도록 이 뭐야 화면에다 이렇게 쫙 보여줄게. 네. 좋은 쌤이지? 네. 그럼 안 하네. 자, 우선 최한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이가 한 시간 첫 번째가 이제 눈이라는 시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이면 저기를 찾아야 되겠다. 자,
먼저 최현이가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네. 자, 낭송해 줘. 지난밤에 눈이 소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라는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어,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이런 식으로 눈이 날씨가 추워서 땅이 추우니까 이불처럼 덮어주려고 온다는 발상이 기발하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어려울 때 쓴 것 같다.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자, 상어. 어, 일단 되게 약간, 간략하게 약간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잘 쓴 것 같고, 약간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자신이 대신 약간 생각해서 해석하는 게 좋았고, 근데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대금이. 이제 잘 쓴 것 같은데 응. 그약 조금 더 두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금이 상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화나 대금이 이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다라면 그러면 최한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한이가 여기 보니까 지금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라고 최한이가 얘기했어요. 최한이 얘기 인상 깊었다. 이런 식으로 눈이 날씨가 추워서 눈이 날씨가 추워서 땅이 추우니까 이불처럼 덮어준다는 발상이 아주 기발하다. 발상이 아주 기발. 이거 지금 최한이 생각. 이 시는 윤동 시인이 어렸을 때 쓴 것 같다.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 빨간색 칠해준 거. 요것이 바로 최한이의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라는 부분 인상 깊었다. 뭐라고 물어봐? 왜? 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나? 발상이 아주 기발하다. 왜? 왜 이 부분, 왜 이런 발상이 아주 기발한가? 그리고 이런 발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추리 추측, 그리고 이런 발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질문에 채환이가 미리 생각해서 조사해서 고민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런 발상이 왜 기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최하의 덕분에 그냥 아는 거야. 그 수고를 덜어주는 거야. 내가 그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야. 최하이가 대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최하이 글을 읽는 이유라는 거지. 이 시는 윤동신이 어렸을 때 쓴 것 같다? 혹시 뭐야? 뭘 보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어려서 써서 어렸을 때 쓴 것 같아서 너무 유치하다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뭐 좋다는 거냐? 뭐 하냐라는 것들.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뭐 역시 뭐 어쨌다는 거냐?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가? 네. 그래서 좋은 글이란 읽는 사람이 뭐가 없도록? 님, 질문이 없도록. 궁금한 게 없도록. 미리 채한이가 다 예상해서 글로 쭉 써주는 거야. 그럴 때 그 글이 더 좋은 글다라는 얘기야. 지붕이랑 기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붕, 길, 밭은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참을. 사물이잖아.
근데 사물은 추위를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추위를 못 느끼잖아. 그런데 지붕, 길, 밭도 이런 사물로 생각하지 않냐고 뭘로 생각한 거야? 사람으로 감각을 가진 생물로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인이 두 가지 볼 수 있지. 너무 이렇게 뭐야 사물과 사람을 구별 못하는 애다. 너무 유치한 발상이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막 땅하고도 돌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듯이 이 동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치한 거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자연을 자신과 하나로 보는 어떤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졌다. 어?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가 눈이 내리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정적으로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발상이 기발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던가. 지금 선생님은 그냥 하나에 뭘 든 거야? 예시를 든 거야, 채하나? 네. 이런 식으로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다음 대금이 책 있어? 근데 채환이 두 개씩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씩 먼저 하고 한 바퀴 또 다시 돌 거야. 네, 대금이 책 있냐고, 시집 있냐고. 네. 몇 쪽이? 몇 쪽이 무슨 시야? 24쪽이에요. 음, 뭐 햇빛 바람? 네, 어, 자, 윤동주의 햇빛 바람이라는 시고 먼저 시부터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시 해설 쓴 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해도 네, 햇빛, 바람, 윤동주. 손가락에 침 발라 쏙쏙. 집에 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 문풍지를 쏙쏙쏙. 아침에 햇빛이 반짝. 손가락에 침 발려 쏙쏙쏙. 장에 가신 엄마 돌아오나 저 문풍지를 쏙쏙쏙. 저녁에 바람이 솔솔. 해설 쓴 거 읽어주겠습니다. 네. 천천히. 나는 이 시를 읽고 맨날 문은 창호지어서 뚫어서 보는 게 가능하구나라고 신기했고, 또 구멍 뚫으면 나중에 밤이 되면 바람이 들어와서 춥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다, 아이들이. 또, 다 쓴 거야? 아니면, 어, 대금아, 끝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주고, 최한이 상하순으로 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설 쓴거 읽어줘. 네. 나는 이 시를 읽고 옛날 문은 창호지여서 뚫어서 보는 게 가능하구나라고 신기했고, 또 아이들이 저 밤에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춥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최한이, 음, 일단 뭔가 이,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잘 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뭔가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살짝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약간 햇빛 바람이라는 시를 진짜 시 그대로 잘 해석했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런 거를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자신의 생각과 진짜 사실적인 것만 했고, 약간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왜 썼을까?
약간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런 거는 약간 읽는 사람이 생각할 걸 좀 덜어주는 거니까 약간 쓸 때 다른 윤동주 시인이 왜 이 시를 썼을까? 왜, 자신이 이 책에 대한 생각은 뭔가 이런 거를 더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대금이가 사실은 대금이가 쓴 것만 보면 궁금한 게 없어. 선생님 대금이 글 읽어보면 대금이는 이 시를 읽고 문풍지가 그 구멍 났다고 했나? 네. 문풍지에 구멍이 나. 이 시를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손가락에 침발라 쏙쏙 해갖고 문풍지에 정말 구멍이 나는지 그게 궁금했다고 그랬어. 뭐 했다고 그랬어. 어쨌든 그 얘기 그거를 생각했다는 이 시를 읽고. 두 번째로는 이거 구멍 뚫렸으니까 밤에 춥지 않겠냐 걱정됐다는 거야. 이 시를 읽고. 그런 점에서 대금이가 이 시를 읽고 대금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금이의 주관적인 느낌, 나 이 시를 읽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 이 시 읽고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대금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금이의 그 감상과 해설이 좋은 감상과 해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상하나 최한이가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관심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금이가 알려줬을 때, 이 시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시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구나. 나는 뭔가 새로운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대금이의 감상가 해설이 수준 높은 감상가 해설, 좋은 감상가 해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감상가 해설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감상할 수도 있어. 그거는 개개인마다의 느낌이 뭐한 거야? 네. 다른 거야, 다른 거. 근데 다르다고 해서 나랑 너랑 달라. 그래, 달라. 다르지만 그 다른 것 안에 다시 뭐 하고 있다고? 더 좋고 덜 좋은 게 있다고. 다르다고 해서 모두가 다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안 좋. 똑같은 게 아니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분석이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다고 해. 다른 걸 인정해 준다고 해서, 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야. 더 예리한 분석이 있고, 그냥, 좀 뭐야, 별로 예리하지 않은 분석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예리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참신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햇빛바람이라는 이 시를 읽고 지금 대금이가 주목한 문풍지에 진짜 구멍 뚫리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 또 아이고 문풍지에 여기 마지막에 저녁에 바람이 솔솔 하니까 춥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 그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1차적인 아주 막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금이가 이 시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이 시에서 시인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지금 쌤이 시를 이제 그 최한이가 책이 없다고 해서 이 시를 같이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연히도 지금 쌤이 찾은 이 부분이 보니까 어, 햇빛바람 윤동주 동시 해설해서 엄마가 보고픈 그리운 자국이라는 식으로 제목도 이렇게 다른 거야. 엄마가 보고픈 그리운 자국. 뭐가 그리운 자국이라는 거야? 창호지 굴먹 떠서 보는 거. 창호지에 그 구멍이 뽕뽕 뚫린 거를 엄마가 보고픈 그리운 자국이라고 제목을 또 이렇게 멋있게 달았어. 그렇게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명명한 거야.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해설을 들어보면 어, 이번 시에서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혹시 엄마와 아빠를 집에서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이 시가 더더욱 공감될 것이다. 이 시에서는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있다.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어린아이의 마음. 요즘 시골에 가도 문풍지로 된 문을 보기 힘들다. 하지만 5, 60년대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문풍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문풍지는 구멍 뚫기가 매우 쉽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꾹 누르면 뻥 뚫려버린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했을 때 자주 구멍을 뚫었다. 현재로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 창문 유리에 구멍을 냈다고 보면 된다. 창문은 투명하지만 문풍지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은 요즘 아이들 중에 이 문풍지 창호지문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 문풍지 창호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서 이 배경지식 삼아서 이 해설해 준 사람이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야. 이해가 가?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시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배경식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이것도 뭐 중에 하나라고? 감상가 해설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와 같이 불투명하면 보통 놀이끼리 하거나 화났다. 당연한 소리지만 저 구멍을 통해 밖을 볼 수도 있고 밖에서 안을 쳐다볼 수도 있다. 시에서 왜 아이는 문풍지에 구멍을 냈을까? 장애가는 엄마를 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엄마를 더 보려고 문도 열지 않고 문풍지에 구멍을 내서 시장에 가는 엄마를 바라본다. 문풍지에 저렇게 구멍을 내고 나면 어떻게 수리하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그 위에 문풍지를 덧붙이는 식으로 수리했다고 한다. 라고 해서 혹시 이 시를 읽고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사람은 부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지식을 더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몰랐었는데 요 사람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요게 해설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캐스터가 있고 해설위원이 있어. 그 해설위원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축구 경기만 봐갖고는 그냥 누가 누구한테 패스한다. 누구 골을 넣었다. 이런 거만 안단 말이야. 근데 그 해설자는 축구에 대해서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져 있고 지금 이 선수는 뭘 잘하고 지금 이번에 컨디션은 어떻고 이 선수는 어떤 기록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그런 많은 우리가 모르는 풍부한 축구에 관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더 흥미롭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의 해설자, 시의 감상자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 시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장보러 나간 시간은 분명 아침. 아침에 햇빛이 반짝. 윤동주 시인은 아침 햇빛이 반짝이라고 표현한다. 물론 문을 통해서 밖이 밝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구멍이나 문풍지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의미한다.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현한편이 아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야 했다. 그러니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 당시 대중교통이 현한편이 아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다. 엄마가 장보러 나간 시간 분명히 아침이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시를 읽으면서 생각했었냐고. 그냥 당연히 그냥 봤는데 이 시인이 이 해설자가 이런 것까지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정말 그렇네? 라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워서 문풍지에 더 구멍을 내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 돌아오질 않는다. 그새 못 참고 문풍지에 구멍을 또 뚫는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큰 세상을 볼 수 있다. 우리 엄마 언제 오지? 아이는 엄마가 보고픈 마음에 구멍을 자꾸 낸다. 아이가 한창 클 때 엄마나 아빠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도대체 구멍을 자꾸 내고 왜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춘기 전에는 엄마나 아빠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심리까지 알려주는 거야. 벌써 저녁 시간인데 엄마는 언제 올까? 저녁에 바람이 솔솔.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다. 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문풍지 구멍을 통해 솔솔 들어오고 있다. 윤동주의 동시를 읽다 보면 사물들을 의인화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 표현도 섬세하게 잘 드러나는구나 싶다. 아직 윤동주의 시가 많이 남아서 천천히 톱어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요 해설들을 이렇게 쭉 쓰더라라는 얘기. 자, 그 선생님이 지금 그 뭐야 햇빛바람이라는 시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쓴 시를 이렇게 쭉 해설을 쓴 걸 선생님 지금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이 그 시를 쓴 해설을 보면서 그럼 사실 여러분이 그 해설을 읽어봤어. 되게 특별라?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 문풍지 얘기니, 뭐 시간 얘기니, 아이가 엄마를 뭐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니, 그 얘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시를 읽고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안 했는데,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게 중요한 거, 그게 바로 감상과 해설을 제대로 잘
하는 그런 방법이다. 물론 조금 아까 보였던 분의 시 감상가들이 전부야? 그렇지 않아. 이 햇빛과 바람이라는 시를 가지고 얼마든지 또 다른 해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식의 감상과 해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예를 들면 대금이가 엄마를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 아니면 요즘 아이들과 엄마의 어떤 그런 관계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당시 문풍지가 있던 그 시절에 엄마를 기다린 것과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해? 요즘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 애들이? 창문 열고. 창문 열고 보는 방법도 있거나, 요즘 애들은 창문 열고 안 보지 사실은. 요즘 애들은 엄마 안 오면 어떻게 계속 게임이요. 게임해? 엄마 기다리는데 게임해? 그럼 엄마 안 오길 바라겠네. 그럼 그 오히려 상황을 이렇게 쓰겠지. 이 아이 요즘 아이들은 이 정서를 이해를 못한다. 엄마가 안 오면 게임 하는 시간 늘어나서 너무 좋아한다. 요즘 아이들 입장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놈의 게임 때문에 엄마와 자신의 관계가 너 멀어진 거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채환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 그럼 채환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어떻게 엄마가 안 계셔. 근데 엄마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전화하죠. 전화하죠, 지금. 문자하지. 엄마 언제 와? 엄마 어디야? 전화하잖아, 바로. 요즘에는. 그러면 그렇게 그 옛날과 요즘에 뭐한 모습들?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화를 하든 무풍지에 구멍을 뚫든 그 안에 또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그 마음은 공통점. 물론 이제 아까 말처럼 그런데 이제 웬만큼 머리가 큰 애들은 야 엄마 없다 신난다 게임하자 라고 오히려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와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엄마 오기 전에 몰래 뭐 해야 되니까 게임해야 되니까 엄마 오기 전에 그걸 맞춰야 되니까 엄마가 언제쯤 돌아올지 예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과 옛날에 그 엄마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뭐하다? 다르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설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들인 거지. 대금아, 네. 네가 가. 네. 자, 그 다음에 상학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두 번째 거는 밑에 시를 써놨는데 첫 번째 거는 없어요. 자, 상하 햇비라는 시이고, 잠깐만. 자, 햇비라는 시가 몇 쪽이 상하책이 있어 없어? 햇빛은 없어. 햇비는 없어? 지금 책은 있는데 어. 책 있으면 책을 찾아보면 되지. 그, 햇비라는 시가 이게 맞나? 이거 몇 쪽이야? 이거 58쪽이요. 근데 책이 달라갖고 음. 그래. 글씨 좀 작아갖고 보이려나 모르겠다. 채연이가 그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일까? 채연아, 그냥 들어. 자, 상어 낭송해 주겠습니다. 햇빛, 인동주, 아씨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어, 상아가 시를 너무 그 운율을 살려서 안 읽고 그냥 급하게 읽네. 아유, 저 멋없는 남자. 어? 시적으로 좀 멋있게 읽을 수 없나? 자, 상아가 감상해서 쓴 거 발표하겠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감정기의 사람이다.
나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서 그가 독립을 하고 나서의 느낌과 독립을 꿈꾸는 시를 잘 표현하고 많이 쓴 것 같았다. 나는 그 중에서도 햇비라는 시가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단어를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시 전체가 그냥 읽으면 알 수 없지만 모든 연을 다른 낱말로 해석하면 엄청 좋은 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치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비, 맞아주다 다 같이, 옥수수대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나는 이 부분에서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다. 다 같이 가 모든 사람이 함께 광복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았다. 나는 이 부분에서 윤동주 시인이 광복이란 단어를 다른 낱말 문장을 사용하여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이 대단했다. 또 윤동주 시인의 광복을 원하는 마음이 잘 느껴졌다. 특히 하늘달이 놓였다라는 부분은 윤동주 시인이 광복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잘 느껴졌다. 왜냐하면 하늘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이제 곧 광복이 될 거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쉽다. 내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평가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문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와 바꾸어 매우 재미있고 실감나는 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 감정이 엄청 잘 배어가 있어서 시인이 하는 생각과 시를 쓰는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한 것 같다. 처음부터 시를 쓸 때 낱말을 나 다음부터 시를 쓸 때 낱말을 문장으로 바꿔 써야겠다. 오타가 좀 많네요. 됐습니다. 대금이. 아니, 이 시계 읽으면서 좋았거든요. 음, 근데 약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붙여줘야 되는데. 예를, 예를 들면 조금 내려주실 수 있어요. 조금 뭐라고? 내려주실 수 있어요, 시를. 해줄 수 있냐고? 네, 더요. 아,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헷갈렸어. 내가 줄여줄게. 넌 후회했나 보다. 어디 갔지? 이거 어느 부분? 이게 시인 안에 무슨 생각이랑 왜 시를 쓰는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무슨 의도인지 잘 알려줘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연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의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자신의 생각 말고 뭐 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음. 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상아가 요 시를 해서 감상가서를 한 거 보면은 어, 사실은 선생님이 이 시를 읽고 상아 같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상아가 이 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햇비라고 해서 요 시에 대해서 상아는 이 햇비라는 거가 뭘 상징한다? 음, 독립, 광복을 상징한다. 그 독립된 날의 어떤 그런 기쁨, 독립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다리라는 것도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 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았다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독립과 광복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독립을 열망했을 거다.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잘 쓴 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그런데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하나 이야기를 쭉 쓴 것들. 그런 점이 해설로서 아주 이렇게 이 시를 읽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상하 덕분에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깨우침을 주더라는 게 그런 점에서 그 해설이 좋은 해설, 참신한 해설일 수 있다는 거. 자, 최환이 상하의 어떤 그런 해설을 들어보니 햇비라는 시가 정말로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광복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시라는 것이 공감이 가 아니면 그건 상하의 지나친 해석. 이건 이 시는 그런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상하가 좀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대금이는 그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저 진짜 그 광고의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시가 1936년 9월 9일 윤동주가 20살 때 쓴 시다. 20살 때. 그래서 20살 때 그 광고를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독립한 건 언제? 8월 15일. 45년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9년 전 일이야. 물론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사실 사람들이.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시기, 이 1936년이라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라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1936년 정도 되면 일제의 어떤 그 세력이 강성했을 때 아니면 점점 쇠퇴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36년 정도 되면. 그때 쪽 그때까지 좀 더 강해지고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일제가 잘 나가던 시기였어. 36년 정도 되면. 뭐 그런 시기에 과연 윤동주 시인이 광복의 어떤 그런 기쁨을 이렇게 막 물론 뭐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꿈꿀 수 있지. 그 미래를 시인이라는 거는 시 공간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지.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겠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상하가 이 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들이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요것도 보니까 요 분이 이게 해설을 해놨네. 해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해설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1936년 9월 9일에 쓰인 작품으로 햇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화자라는 건 이 시에서 말하는 시인을 말하는 거야. 친구들과 함께 여우비를 즐겁게 맞는 모습을 그린 시다. 자그마한 일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아이들의 발랄한 명랑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같은 날에 쓴 시인의 다른 작품은 빗자루가 있다. 뭐 이건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조사해서 한 거겠지. 햇비는 해가 나 있는데 내리는 비인 여우비를 말한다. 북한의 문화 어로는 해비라고 표현한다. 햇비가 뭔지 자기가 조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형상적으로 비유한 말이다. 오나는 오너라의 방언이다. 결국은 이렇게 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같은 걸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배경식. 네. 시를 대하면서 먼저 햇비라는 단어가 나온다. 해와 비가 합쳐진 단어일 것이다. 호랑이가 장가들 때 내리는 비처럼 햇빛이 비칠 때 잠깐 내리는 비를 말할 것이다. 북한에도 해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우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햇이라고 할 때, 쓸 때에는 금방 얼마 되지 않음의 의미도 있기에 그대로 햇비라고 쓰는 것이 더욱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시의 전경이 살아난다. 햇살이 장글장글 내리쬐는 낮에 아시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비가 내린다. 그리고 그 햇빛은 햇살 속에서 하늘달이 돋는다. 알롱달롱 무지개를 만든다. 보슬보슬 알롱 같은 표현을 쓰면서 시인은 동무들아 이리 오너라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며 우주와 인간이 일체가 되어 즐겁게 웃는 모습이 그려진다. 자, 우주와 인간이 일체가 되어 즐겁게 웃는 모습이 그려진다. 순수한 어린이 입장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통통 튀어오르는 시의 형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사명을 아래로 몇 칸 들여쓰게 하였다. 시의 내용을 율동이 있으니 형식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은 이제 시의 형식에도 변화를 줄 만큼 기교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동시에는 명랑성이 있다. 맞아주자 다 같이 노래하자 즐겁게 라는 밝은 표현과 더불어 웃는다는 동시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우울한 시대에도 명랑하게 노래할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미덕일 것이다. 그 아름다운 덕목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를 이렇게 여기 저기 지금 시가 보여? 시가 보면 사행부터 실제로 들여쓰기 한 거 보여? 사행, 오행 뭐 이렇게? 채하나?
네, 느린다는 게 비해서 사행 오행이 안으로 들여쓰게 하는 걸 보여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줄 맞춰 쓴게 아니란 얘기야. 다른 시들은 이렇게 줄 맞춰 쓰잖아. 왼쪽 줄이 다 같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쓰잖아. 근데 이 시는 이 안으로 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이 시 형식이 자체가 이렇게 일부러 무슨 이렇게 뭐 라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걸 통해서도 이 시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까지 이 시 해설하는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하의 해설과는 다른 방식. 상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해설도 가능하고. 이 시, 조금 아까 지금 쌤이 읽어준 이 분은 그런 사회적, 역사적인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분은 오히려 이 시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내용적으로 발랄한 동심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해맑게 웃는 그 명랑한 그런 거에 주목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들. 결국은 그 시인마다 뭐에 중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그런 해설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네, 상하가 어쨌든 나름의 새로운 시각을 갖고 해설 쓴 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또 다른 해설을 보여준 걸 통해서 이렇게도 또 해설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길러가는 것들. 이게 오늘 수업의 또 제일 중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한이 다시 두 번째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선본이라는 시고 이 시는 아이가 어머니께서 버린 습자지와 버린 몽땅 연필을 다시 쓰려는 걸 보고 의도를 묻고 어머니가 쓸 곳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하나 쌤이 네? 안 들려? 또 시부터 읽어주고 할 건데 왜 이렇게 급해? 아, 아, 쌤 계속 불렀는데도 막 그냥 슉 읽어버리네. 버선본이라는 시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44쪽이요. 44쪽? 네. 그 다음에 찾았다. 자, 시한 시부터 어머니 누나 쓰다 버린 습자지는 두었다가 무엇에 쓰나요? 그런 줄 몰랐더니 습자지에다 내 버섯 놓고 가위로 오려 버섯본 만드는 걸. 어머니 내가 쓰다 버린 몽땅 연필은 두었다가 무엇에 쓰나요? 잠깐만. 어, 그런 줄 몰랐더니 천리에다 버선본 넣고 침발라 점을 찍고 내버섯 만드는 걸. 그렇지. 요 시였습니다. 이 시는 아이가 어머니께서 버린 습자지와 버린 몽땅 연필을 다시 쓰려는 걸 보고 의도를 묻고 어머니가 쓸 곳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같은 시인의 생각이 들어간 시인 게 잘 드러난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난할 때 쓴 것 같다.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집에 버릴 것과 쓸모없는 것밖에 없자 그것들로 버선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심정으로 쓴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기발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시를 좋아한다. 그런 나의 취향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은 나에게 의미를 찾는 즐거움을 준다. 그게 시의 재미이다. 평가. 네? 평가. 상하. 아, 아, 일단, 그 시에 대한 해석을 되게 잘한 것 같고,
약간 그 윤동주 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썼던 시라는 것이 진짜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쓴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약간 너의 생각과 느낌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엄청 좋은 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금이 나는 이 시에 약간 너의 생각이랑 신의 적중이 들어간 거 같는데, 그런데 어, 어, 뭐였더지? 뭐였지? 근데 생각이 안 나? 네. 생각이 그게 안 기억났다. 왜 윤동주가 왜 가능한 건지만 조금 더 알기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쌤이 첫 번째 그 해설 같은 경우는 쌤이 채연이 거를 보면 궁금한 게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 채연이가 쓴 여기에는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채연이가 쓴 글에. 최한이가 쓰고자 하는 말들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들,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시가 뭘 의미하는 건가, 세상에 쓸모없는 거 없다 같은 시인의 생각이 들어간 시라고 썼다고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난할 때 쓴 거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집에 버릴 것과 쓸모없는 것밖에 없자. 그것들로 버선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심정으로 쓴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야? 요거는 살짝 이해가 안 가. 이게 무슨 뜻이야, 지아나? 뭔가 약간 자신의 이 사상과는 다르게 뭔가 음. 별로 별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쓸만한 거를 그걸로 만들어내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에 관한 시를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20분, 누가 차이가 가야 된다 그랬나? 네. 차이나, 이건 말만 듣고 가. 빨리 선생님 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버선본을 만드는 건 누구야? 시인이야? 어머, 어? 어머니요. 어머니잖아.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버선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심정을 쓴 것 같다라는데, 시적 화자가 시인이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이 시에서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뭘까?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헌신 또는 어머니의 알뜰함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요 시의 어떤 그런 그 해석 여기서는 또 어머니가 쓸 곳을 알려주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요 밑에 얘기가 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버선본이 뭔지 알아? 자, 하나? 네. 아, 요즘 우리가 버선을 싫어 안 싫어? 네. 정신은 거의 안 신고 요즘 우리가 대부분 양말을 신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다 양말을 만들어 신는 게 아니라 사서 신잖아. 그런 점에서 채환이가 그러면 여기 요즘 아이들에게 버선이 뭔지 버선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뭔지 여기서 나오는 도대체 습자지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환이가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식이 되는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해설을 썼으면 더 좋은 해설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버린 숫자와 버린 몽당 연필까지도 더 이렇게 아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우리의 그 소비 문화 이것과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쓰는 것 얘기해 보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난한 날에 너무 안타까운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 과소비, 과잉 소비를 함으로써 이렇게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과 직결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이 오히려 지구의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안이 가야 되니까 얼른 가. 치안아 다음 주에는 책이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책이야. 10일간의 보물찾기에서 수학동화야, 수학동화.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최한이. 수고 네, 많았습니다. 최한이 잘 가고. 네, 자, 그러면 2등이 누구였지? 상아? 저희요. 대금이? 네. 대금이면 시가, 혹시 읽으면 돼요? 잠깐, 대금이 거기 남서는 시가 뭐였어? 몇 쪽에 뭐? 그, 나무요. 나무 몇 쪽이야? 66쪽. 상하책 있다고 그랬지? 네. 공유 안 해도 되겠네. 제 책은 76쪽인데요. 아? 제 책은 76쪽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 나무랑 이씨 맞지? 네. 아, 자, 잠깐만. 이 책은 66쪽. 상하책은. 6, 제 책으로 66쪽이요. 대금이 읽어. 네. 대금. 시 읽으면 되죠? 시부터 낭송.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 음, 해설. 그것도 혹시 말로 하는 거예요? 아, 음. 공책에 썼다고. 나는 원래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건데, 이 시에서는 나무가 흔들려 바람이 부는 거라고 해서 신기해. 또 내가 비유를 잘 그 거꾸로 생각 꼭 원래 생각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방법 생각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시에서는 나무가 흔들리는 걸 춤춘다가 표현해가지고 약간 좀 더 비유를 잘하는 시 같아요. 상하 평가. 어, 잘했는데 약간 너무 감정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시의 내용이랑 감정이 좀 섞이면서 어,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대금이가 요시 그 뭐뭐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대금이가 너가 감상 해설을 알려주는 사람 입장이야. 근데 너가 스스로 그냥 나는 뭐뭐 같아라고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대금이가 다른 사람한테 야, 이 시는 이런 시야. 어? 이 시는 이런 내용이 알겠니? 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사람 입장이라는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건 첫 번째.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 시 같은 경우 지금 대금이가 말한 대로 원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뭐 하는 건데? 흔들리는 건데 근데 이 시는 거꾸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라는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리다운 생각이라고 볼 것인지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금이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대금아. 네. 그다음에 너가 말한 대로 나무가 흔들리는 거를 춤춘다. 근데 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 거를 잠잠하다. 바람도 자요. 그 바람이 멈춘 거를 잔다고 표현한 것들에서 여기 이른바 의인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 이런 특성을 또 이렇게 붙잡아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연결한다면 우리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뭐해? 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움직인 걸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춤을 추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발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과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런 현상 속에 숨어져 있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대급이가 한번 고민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그것들이 바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대급이. 됐니? 네. 자, 다음 상하 시에 있다 보니까 내일은 없다라는 시 우선 낭송부터 하겠습니다. 제목 내일은 없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윤동주 시인은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한다고 했다.
우리는 항상 내일 할게, 내일은 살아있겠지라는 생각과 말을 한다. 하지만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 눈이 뜨면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한다면서 미루는 말은 옳은 것인가?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으니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윤동주 시인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투옥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열심히 살고 독립운동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 시를 읽고서 나도 내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고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다. 대금이. 시를 읽고 자신의 자신의 감각이랑 또이 책의 내용이랑 윤동주 시인에 관한 배경 같은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시 같아요. 그리고 또 자, 다시 다지까지 더 해야 되니까. 음, 자,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가 어쨌든 요 시에 대해서 역시 이번에도 상하가 여기 보니까 윤동주의 어떤 그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삶과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 것들 뭐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상하가 요거를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다. 나도 이 시를 읽고 해서 이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 내 결심 이렇게 썼는데 지금 감상과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나도 이 시를 읽고서 이런 부분을 빼고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다가 너만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어디 튕겨나가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것들을 권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말투 자체를 조금 이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대국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상아 다시 들어왔어? 네, 계속 막 튕기네요. 나는 이 시를 읽고 슬픈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이건 개인적인 거야.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이 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픈 마음이 들도록 하다. 되게, 이러면 내가 슬펐다는 게 아니야. 이 시를 읽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시를 이 시는 슬픈 마음을 들게 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게 해설의 말투야. 즉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야. 나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누구나 보편적인. 그래서 해설은 요런 식의 말투로 써야 돼. 나는 이 시를 읽고 나는 뭐뭐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 시를 읽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반화시키는 거야. 해설. 대금아,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알겠어? 대금아? 네. 개인적으로 네가 일기를 쓰거나 개인적인 감상문을 쓸 때는 요 말투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말투로 써야 돼. 요 느낌.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아까 예고했듯이 다음 주에는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시여서 이렇게 수학 동화 형식으로 써져 있는데 수학을 또 이렇게 흥미롭게 써주는 그런 책인데 다음 주에는 그 시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6학년이 돼 있는 거야? 네, 드디어 이제 입학해요. 아유, 최고 우리 화요일에. 학년이 돼 있겠네요. 자,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형님들로.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